저는 5년 동안 속았습니다. 매달 800만 원씩 5년간 총 6억 원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제 손주들을 봤습니다. 거지 같은 꼴로 빵 한 조각을 둘이서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이제 모든 걸 밝혀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도망치던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포? 그래, 그건 분명 공포였습니다. 왜 내 손주가 할아버지를 보고 저런 표정을 지어야 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신세계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점퍼 정말 따뜻하고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제품이에요. 직원이 권하는 겨울 패딩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 것은 검은색, 지우 것은 분홍색. 한 벌에 95만 원. 두 벌 다 주세요. 카드를 긁으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주는 건데 무슨 망설임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애들 만나면 입혀줘야지. 백화점 로고가 박힌 고급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동안 저는 며느리 유미에게 매달 8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죠. 명절 때마다 500만 원씩 따로 용돈도 쥐어줬습니다. 민호가 못다한 사랑을 내가 대신 줘야지.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지나 주차장으로 가던 길.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골목 어기 떡볶이 가게에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가려고요. 그때였습니다. 낡은 철물점 셔터 앞. 두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아이들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제 발이 멈췄습니다. 오빠로 보이는 아이가 딱딱하고 차가운 빵을 동생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가락 끝이 새빨갰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은 색깔이었죠. 불쌍하네. 요즘도 저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지갑을 열려던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빠 아이의 옆얼굴, 동생 아이의 분홍색 패딩. 하준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설마.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자 틀림없었습니다. 하준이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제 손주들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털썩? 백화점 로고가 새겨진 고급 종이봉투가 젖은 골목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엔 오직 저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하준이의 패딩은 솜이 빠져나와 있었고 지우의 운동화는 발등이 찢어져 양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멍난 양말이었죠. 하준아, 지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하준이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하준이가 동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저는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하준이가 지우의 손을 꽉 잡고
골목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헐렁한 운동화가 하준이의 발에서 반쯤 벗겨지면서도 그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잠깐만. 할아버지 말 좀.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골목 끝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제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쇼핑백에서 삐져나온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190만 원. 결제 시각은 오후 2시 30분.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전 토요일 강남 레스토랑에서 손주들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명품 니트에 단정한 바지를, 지우는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유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들 학원도 2개 더 보내고 있어요. 피아노랑 태권도요. 아버님 덕분에 애들한테 좋은 교육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유미가 잘 키우고 있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800만 원씩 보냈습니다. 5년이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왜 제 손주들이 저 꼴로 골목에서 차디찬 빵 조각을 나눠 먹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버님? 유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지금 애들 어디 있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학원 갔는데요. 하준이는 영어 학원이고 지우는 발레 학원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학원? 정말로? 네.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신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 애들 봤어. 시장 골목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미가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이 지금 학원에 있는데요. 혹시 다른 애들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준이랑 지우 맞아. 내가 내 손주를 못 알아봐? 아버님, 요즘 애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애들 보고 싶으신 거 저도 아는데. 유미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혹시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미의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내가 정말 착각한 걸까? 아버님, 제가 지금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 볼까요? 애들이 수업 잘 듣고 있는지요? 됐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제가 하준이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도망치던 그 눈빛, 지우의 분홍색 패딩에서 빠져나온 송, 하준이의 찢어진 운동화, 전부 생생합니다. 뭔가 잘못됐어. 크게 잘못됐어.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아니,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190만 원짜리 패딩이 들어있는 쇼핑백. 이걸 언제 입힐 수 있을까? 석양빛이 골목 안쪽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이들이 사라진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 손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5년 동안 제가 보낸 그 돈이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반드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골목,
남루한 옷차림의 손주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하준이의 눈빛. 왜 도망쳤을까? 왜 할아버지를 보고 저렇게 무서워했을까? 그보다 더 큰 의문이 제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5년. 5년 동안 매달 800만 원씩 보냈는데 왜 아이들이 저런 꼴이어야 합니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장 뒤편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장례 후에 정리해뒀던 것들, 차마 버리지 못하고 고이 간직해둔 아들의 흔적들, 손때 묻은 다이어리, 회사 명함, 가족 사진들, 그리고 민호의 휴대폰. 5년 전 경찰이 돌려준 후 한 번도 켜본 적이 없는 휴대폰이었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방전되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길 기다리는 동안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35살 먹은 아들이 밤늦게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다니 이상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애들은 자니? 네, 다 잠들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 있어? 아버지한테 말해봐. 또다시 긴 침묵. 그리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선택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선택?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끊을게요. 민호야, 민호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걸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기회가 오기 전에 정확히 한 달 후 민호는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호가 저에게 전화하기 30분 전에 걸었던 번호가 보였습니다. 최유미, 며느리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23분. 제 눈은 그 다음 기록으로 향했습니다. 박성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민호의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1분. 그리고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삭제되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발신자 박성진. 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형수님이랑 잘 얘기해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날짜는 민호가 죽기 3일 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진이 누구지? 민호가 유미랑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제 선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민호의 말. 그 선택이란 게 혹시 유미를 선택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새벽빛이 서재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민호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손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침 9시, 저는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식? 30년 지기 친구이자 은퇴한 형사 출신의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형님? 태식아, 지금 만날 수 있어? 급하신가 봅니다. 어디로 갈까요? 압구정 그 카페. 1시간 후에 보자.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카페에서 태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미의 사진과 기본 정보, 그리고 민호의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조사해줘. 최유미. 태식이 서류를 받아들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며느리분을요? 평소에 뭘 하고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전부 알아봐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제 시장 골목에서 본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손주들, 반으로 쪼갠 빵, 도망치던 아이들, 그리고 5년간 보낸 양육비 이야기까지.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혹시 민호 사고 건도 다시 살펴볼까요? 그것도 부탁해. 이상한 점이 있으면 뭐든지 알려줘.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나도 얼마 전까지는 저랬지. 며느리를 믿고 손주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아들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 차갑고 쓴 커피였습니다. 정말이지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하지만 기다릴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민호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서. 민호야, 아빠가 뭔가를 놓쳤던 거니?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 없었던 거니? 창밖에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은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결제를 요청해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태식한테서 연락이 올까? 뭘 알아냈을까?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 아닐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장 골목에 손주들이 보였고 민호의 마지막 전화가 들렸습니다. 제 선택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6일째 되는 날 오후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지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죠. 어디서 볼까? 저번에 갔던 그 카페로 오시겠습니까? 1시간 후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 태식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주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식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호텔 앞에서 찍힌 유미와 낯선 남자. 유미가 그 남자의 팔에 매달려 웃고 있었습니다. 최유미 씨는 남자가 있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박성진, 35세, 증권회사 직원입니다. 박성진. 민호의 휴대폰에 있던 그 이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됐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 3년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민호가 죽은 지 2년 뒤부터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태식이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장면. 둘의 관계가 매우 친밀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적어도 4년 전부터 함께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4년 전, 그때 민호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태식이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작년에 다 끊었고요. 뭐라고? 최유미 씨가 밤마다 외출하면 아이들만 집에 남겨집니다. 어제도 밤 10시에 외출해서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10살, 8살짜리 아이들만 두고 밤마다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니. 계속 조사해줘.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태식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형님, 최유미 씨의 계좌를 추적해봤습니다. 태식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형님께서 매달 800만 원씩 보내신 돈이 거의 다 박성진 씨한테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박성진 씨 계좌로 송금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쓰고요. 아이들한테 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년 동안 매달 800만 원, 총 4억 8천만 원. 그 돈이 손주들한테 가지 않고 유미의 남자한테 갔다는 겁니까? 그리고 형님, 또 있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가 돌아가시던 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사고 영상을? 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 빗길 사고로 결론 났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식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민호의 차. 그런데 갑자기 핸들이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핸들이 이렇게 급하게 꺾일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장애물도 없었고 다른 차도 없었습니다. 그럼 차량 정비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태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2주일 전에 최유미 씨가 민호 씨 차를 정비소에 맡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비소 직원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떤 정비를 했는지요. 태식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비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오일이 새는 것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마모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멍을 낸 것 같았어요. 확실해요? 네. 당시에도 의심했는데 고객이 워낙 급하게 고쳐달라고 해서 그냥 고쳐줬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그럼 그건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리고 형님, 박성진이란 남자. 태식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호 씨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유미 씨와 만났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민호가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웠습니다. 민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유미는 재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회사 주식도 전부 민호 명의였으니까요. 그래서 차를 조작한 겁니까? 형님, 괜찮으십니까?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제 아들이 죽은 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죽인 겁니다. 제 며느리가. 형님, 물 좀 드세요. 태식이 물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조사해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 반드시.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복수심,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민호가 전화했을 때 더 깊이 물어봤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민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유미, 박성진, 너희들이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민호의 물건들을 더 뒤져봐야 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손주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유미 몰래 아이들과 단둘이 얘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미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봐줘. 아이들만 있을 때를 노려야 해. 알겠습니다, 형님. 이틀 후 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최유미 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남 헬스장에 갑니다. 보통 2~3시간 있다가 나옵니다. 그때 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0살, 8살짜리 아이들만 집에 두고 헬스장이라니.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저는 유미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빵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하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경계하는 톤이었죠. 할아버지다, 하준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안 계신데요. 알아. 할아버지가 너희들 보러 왔어. 문 열어줄래? 또다시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안에서 입은 옷도 낡아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티셔츠는 구멍이 나 있었고 지우의 원피스는 여러 곳이 기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 여인 것 같았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고 눈빛은 어두웠죠. 우리 하준이, 지우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뼈가 만져졌습니다. 등뼈, 갈비뼈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말랐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집안이 너무 썰렁했습니다. 소파는 낡아 있었고 TV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라면, 봉지와 일회용 젓가락이 널려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 몇 개, 김치통 하나,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밥 안 해줘? 하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밖에 나가 있어요. 언제 들어와? 밤 늦게요. 우리 자고 나면 들어와 있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왔어. 일단 이것부터 먹자. 과자 봉지를 열어주자 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준아, 지우야. 할아버지랑 밖에 나가서 밥 먹을까? 엄마가 혼낼 거예요. 하준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엄마한테는 할아버지가 얘기할게.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불고기 정식, 김치찌개, 계란찜, 밥.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모두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많이 먹어. 실컷 먹어. 하준이와 지우는 엄청난 식욕으로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밥을 3공기씩 먹었습니다. 반찬도 남김없이 다 먹었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을까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한테만 말해줘. 너 요즘 힘든 거 없어? 하준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돼. 한참을 망설이던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생각나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 생각 많이 나. 우리 민호.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준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크게 싸웠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로 싸웠어? 엄마가 다른 아저씨 만나는 거 아빠가 알았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소리 질렀어요.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엄마가 울면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하준아. 천천히 말해도 돼. 그날 밤 아빠가 나가셨어요. 화나 있었어요. 차를 타고 나가셨는데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돌아오셨어요. 저는 하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해? 아빠한테 차 고장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며칠 전에 차 고쳤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해? 내가 직접 들었어? 네. 엄마가 전화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차 고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왜 고장이 났대요라고.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들은 유미의 말. 차를 고쳤다는 것. 그런데 고장이 났다는 것. 하준아, 내가 정말 용감하구나. 할아버지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지우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너희 2명 다. 약속해.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하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할아버지 왔던 거. 왜? 엄마가 뭐라고 해? 엄마가 할아버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만나면 혼낸대요.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았어. 비밀로 할게. 하지만 하준아, 힘들면 언제든지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아이들을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차에 돌아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손주들이 저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엄마에게 방치당하고 할아버지 만나는 것조차 숨겨야 하는 살. 그리고 아버지가 죽던 날의 비밀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휴대폰을 꺼내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태식아, 정비소 직원 다시 만나게 해줘. 그 사람 증언이 필요해. 그리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 사건을 재조사해야 해. 경찰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자고.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5층 창문에 작은 얼굴 2개가 보였습니다. 하준이와 지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희를 구해줄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유미를 상대로 그 여자가 저지른 죄를 밝혀낼 때였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손주들을 학대하고 양육비를 횡령한 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반드시. 이틀 후 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정비소 직원을 만나게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뵐 수 있습니다. 어디서? 정비소 근처 카페입니다. 그 사람이 직장 때문에 멀리 나가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식과 함께 정비소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호입니다.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5년 전 일을 기억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일이. 김철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년 전 10월쯤이었을 겁니다. 여자분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BMW 7 시리즈였습니다. 어떤 여자였습니까? 30대 후반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되게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유미였습니다. 무슨 정비를 요청했습니까? 브레이크 점검이요. 브레이크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들어올려서 봤는데 김철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구멍이요? 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마모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일 20년 넘게 했습니다. 마모된 건지 인위적으로 뚫린 건지 보면 알아요. 그건 분명히 날카로운 걸로 구멍을 낸 거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고쳐달라고만. 되게 다급해 보였어요. 태식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사진이나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정비 기록은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김철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10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 교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적어둔 메모도 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인위적 손상 의심, 고객 급히 수리 요청, 경찰 신고 고려했으나 증거 불충분.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철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 의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이 워낙 급하게 하니까. 그 차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이민호 씨,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김철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차가 2주 뒤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왜 그때 경찰에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제가 수리한 차량이 사고 났다고, 그리고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고. 그랬더니요. 담당 형사가 와서 물어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사고 원인은 빗길 미끄러짐이라고, 제 얘기는 참고만 하겠다고.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담당 형사, 유미한테 돈을 받은 그 형사. 그 형사 이름 기억하십니까? 네, 강민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태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법정에서요. 김철호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게 제 직장도 있고 제 아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철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년 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주장했더라면, 경찰한테 끝까지 얘기했더라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의심한 것, 전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형님, 이제 강민수를 찾아야 합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 형사, 지금 어디 있어? 경찰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남 순천 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장 찾아가자. 형님, 그 사람이 순순히 인정할까요? 증거가 있어. 계좌 추적 기록, 김철호의 증언,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미가 민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서류, 사망보험금 20억.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 씨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유미 씨가 받았습니까? 사고 2달 후 20억 전액. 동기가 명확하네요. 그래. 재산, 보험금, 그리고 남자. 이틀 후 우리는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연 강민수는 예전의 형사 같지 않았습니다. 수척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이철수입니다. 이민호의 아버지.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들어가서 얘기하죠. 우리는 좁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라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 전 제 아들 사건,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셨죠? 강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최유미한테 돈 받으셨습니까? 침묵. 계좌 추적 기록 있습니다. 사고 직후 5천만 원 입금된 것.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비소 직원 김철호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당신한테 제보했는데 묵살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강민수가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도박빚.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 죽음을 돈으로 판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조사했더라면 진실이 밝혀졌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태식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자백서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검찰 조사받으시겠습니까? 강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쓰겠습니다. 전부 쓰겠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강민수의 자백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정비사의 증언, 정비 기록, 강민수의 자백서, 계좌 추적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하준이의 증언 녹음.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경찰서로 갑시다. 형님, 준비되셨습니까? 됐어. 5년을 기다렸어. 이제 끝낼 때야.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민호의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유미는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민호야, 아빠가 다 준비했어.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인사건 재조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민호 사건입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유미를 직접 만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유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유미야, 내일 저녁에 만나서 식사나 할까? 오랜만에. 내일이요? 글쎄요. 꼭 만났으면 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저녁 7시 강남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에서 보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미리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죠. 7시 정각 유미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보낸 돈으로 산 것들이겠죠.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유미가 화사하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메뉴를 보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한동안 우리는 가벼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유미 혼자 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낸다는 둥, 학원을 또 하나 추가했다는 둥.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유미야, 내가 그동안 얼마를 보냈지?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5년간 매달 800만 원씩, 명절 때마다 500만 원씩. 계산해보니 거의 6억이 넘더구나. 유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애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애들이 시장 골목에서 거짓골로 빵 쪼가리나 나눠 먹고 있었을까?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거짓말하지 마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다. 내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나와 있다. 서류를 유미 앞에 놓았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박성진이란 사람한테 송금했더구나.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 아버님, 알아. 이미 다 알아. 유미가 만나는 남자. 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명보험. 민호 명의로 가입한 20억짜리. 민호가 죽고 2달 뒤에 유미 씨가 전액 수령했더구나. 그건 남편 명의로 당연히. 당연한 게 어딨냐? 민호가 죽기 6개월 전에 가입한 보험이던데. 누가 가입했냐? 유미 너냐? 유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 화장실 좀. 앉거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미가 다시 앉았습니다. 민호가 죽던 날 차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니? 그건 사고 아니었습니까? 경찰은 돈 받고 사건을 묻었지. 강민수 형사 5천만 원 받았더구나. 누구한테서? 바로 유미 너한테서. 유미의 얼굴에서 완전히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직원 김철호. 사고 2주 전에 유민이가 민호차를 가져왔다더구나.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인위적으로 구멍이 나 있었다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이미 확인 다 했어. 날카로운 것으로 구멍을 냈다고. 정비사가 증언할 거다. 법정에서 유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가볼게요.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 저도 일어섰습니다. 강민수도 자백했어. 유미 너한테 돈 받고 사건을 축소했다고. 증거인멸했다고. 전부 녹음했어. 아버님, 제발. 그리고 하준이도 증언할 거다. 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가 죽기 전에 부부싸움한 것. 유미 네가 바람 피운 거 민호가 알았던 것. 차를 고쳤다고 유미 네가 말한 것. 전부 들었다더라. 10살짜리 아이가. 유미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앉아. 유미가 휘청거리며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들어보거라.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인위적으로 구멍이 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마모된 게 아니라 날카로운 것으로 뚫은 거였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유미 씨한테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사건을 빨리 종결해 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할 거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인죄로. 그리고 손주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오마. 아버님, 제발이요. 유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5년 동안 내 아들 죽인 사람한테 돈을 보냈다니.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서 보자꾸나. 아버님, 유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박성진 씨가 그러래요. 박성진 씨가 차를 고치라고 시켰어요. 저는 그냥 그만해. 제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누가 시켰든 유미 네가 한 거니까. 내 아들을 죽인 건 유미 바로 너야.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유미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자백받았어. 박성진이란 놈이 사주했대. 녹음됐습니까? 물론. 전부 녹음했어. 이제 경찰서로 가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가야겠어.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할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다 끝냈어. 내 억울함을 풀었어.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음이 멈추고 나서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거리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되찾는 싸움을요. 집에 도착해 민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민호야,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할 거야. 유미랑 박성진, 강민수, 다 벌받게 할 거야. 사진 속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움직였고 유미와 박성진은 구속됐습니다. 강민수도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됐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일 저는 태식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하준이와 지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으니까요. 피고인석에 유미와 박성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유미는 초췌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고 눈밑이 검었습니다.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박성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여위였고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사건입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비소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피해자 이민호 씨의 차량이 사고 2주 전 정비소에 입고됐습니다. 당시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인위적으로 구멍이 난 상태였습니다. 김철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은 당시 어떤 상태를 목격했습니까?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날카로운 것으로 뚫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연 마모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인위적인 손상이었습니다. 유미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김철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당시 담당 형사였죠? 네. 그런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최유미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는 대가로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증거인멸도 했습니까? 네. 정비소 직원의 제보를 기록하지 않았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이 제출됐습니다. 피고인 최유미는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5년간 약 6억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을 공동 피고인 박성진에게 송금했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크게 떴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박성진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생명보험금 2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보험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이 보험은 누가 가입했습니까? 피고인 최유미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사망 6개월 전입니다. 하준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법정에 서야 한다니. 증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엄마가 다른 아저씨 만나는 거 아빠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빠가 화나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안 돌아오셨어요.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차 고쳤다는 얘기 들었다고 했죠? 네. 전화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유미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민호의 차. 그리고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는 핸들. 중앙선을 넘어가는 차량. 정면 충돌. 영상이 끝났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브레이크 오일 부족으로 인한 제동 실패가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운전자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미는 공동 피고인 박성진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자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혼할 경우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손상시켜 사고를 유발했고 담당 형사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이후 보험금 20억 원을 수령하고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적 살인이며 이후 5년간 지속된 사기와 아동학대가 동반된 악질적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의 변론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유미는 공동 피고인 박성진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손상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이후 담당 형사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5년간 피해자 부친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으며 미성년 자녀들을 방치하고 학대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 최유미 살인죄 및 사기죄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성진 살인 방조 및 증거 인멸 방조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수 뇌물수수 및 증거 인멸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다 밝혀냈어. 이제 됐다. 내 억울함을 풀었어. 옆에서 태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준이와 지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법정을 나올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편히 쉬어. 아빠가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양육권을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하준이와 지우는 제 법적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따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하얀 쌀밥.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지우가 상장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와,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한데?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할아버지랑 오빠랑 저랑 셋이서 손잡고 있는 그림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한테 보여줄 수 있어? 지우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이었죠.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 방에 걸어둬야겠다. 정말요? 그럼 우리 지우 그림인데 당연하지. 하준이도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요.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진짜? 우리 하준이 정말 대단한데? 하준이의 얼굴에도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눈빛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반짝였죠. 많이 먹어. 할아버지가 너희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네.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배고픔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칭찬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도 만들어줄까? 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동화책이었죠. 하준이와 지우는 제 양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놀이터 갈 거예요? 지우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날씨도 좋다던데 공원에 가자. 좋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준이가 제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제 눈가에 뜨거운 게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 많이 사랑해.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민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한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야. 사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가 애들 잘 키우고 있어. 하준이는 학교에서 반장도 했고 지우는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못다한 사랑, 아빠가 대신 주고 있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 나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행복해. 정말 행복해. 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준이가 얼마나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지, 지우가 얼마나 밝게 웃는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편히 쉬렴, 민호야. 아빠가 여기서 내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해.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어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아이들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하준이와 지우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손주들을 처음 본 그날, 유미를 조사하기 시작한 날, 모든 증거를 모았던 긴 시간들, 법정에서의 재판, 그리고 지금 힘든 여정이었지만 해냈습니다. 정의를 되찾았고 손주들을 구했습니다. 잘했어, 철수야.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학교 늦겠어요. 하준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금방 나갈게. 서둘러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김, 된장찌개, 밥. 맛있겠다. 지우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학교에서 힘 많이 써야 하니까. 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조심하고.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지우가 그린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오후에는 회사에 잠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자리는 전무에게 넘겼죠. 이제 제 우선순위는 손주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밝혔습니다. 우리 하준이 지우 왔어?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저는 미술 시간에 또 그림 그렸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하루가 잘 지나갔어. 애들이 정말 씩씩하게 잘 크고 있어.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남겨줘서 아빠가 책임지고 잘 키울게. 너처럼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키울게. 사진 속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평생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손주들이라는 희망,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보내고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어주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행복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인생 사연 보따리였습니다.